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야기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세계대전 영상에서 제가 마른 전투를 말씀드렸고요. 마른 전투 이후에 독일군과 연합군 사이에 기나긴 참호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바로 그 참호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참호가요, 벨기에 해안가에서부터 프랑스 북동부를 거쳐서 스위스에 이르는 무려 760km에 달하는 참호가 쭉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760km가 직선거리고요. 사실은 이 참호가 1선, 2선, 3선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미로처럼 구불구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길이를 다 합치면 24,000km에 이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참호를 파죠. 근데 파는데 적의 공격으로 허물어질 수도 있고 적에게 또 빼앗길 경우도 대비해서 2선 참호를 만들기도 하고 그 뒤에 3선 참호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1선, 2선, 3선을 또 연결하는 길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1선을 적에게 뺏겼을 경우 적들이 이 안에서 2선을 또 제대로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로처럼 또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24,000km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참호 안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일단 참호는요, 2m 정도를 팝니다. 왜냐하면 성인 남성이 들어가서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폭 파묻힐 수 있도록 깊이가 한 2m 정도 되도록 팝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지휘소도 설치가 되고 음식을 또 조리할 수 있는 주방도 만들어지고 포탄이 떨어졌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도 만들어지고 또 부상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응급실도 만들어지고 또 중요한 화장실도 만들게 되고 보급품 창고도 만들게 되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m를 팠죠. 그 안에서 화장실은 더 깊이 팝니다. 그 안에 한 1.5m, 2m 정도를 더 파서 화장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참호 밖에는 가시 철조망을 쭉 설치해 놓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방해가 될 수 있도록 방어용으로 철조망을 만들고, 그리고 이 참호에서 병사들은 기관총으로 적군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 기관총은요, 1차 세계대전 전에도 있기는 했는데, 그런데 기관총을 다다다닥 쏘면은 총신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이 뜨거워지는 것을 해결을 못해서 기관총이 좀 상용화되지 못하다가 1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이 그 수랭식 기관총을 개발하게 돼요. 찬물로 이 총신을 이렇게 식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물로 총신을 식히면서 기관총을 쏘는 이러한 기관총을 독일군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전쟁 초반에 기관총으로 굉장히 선전을 하기도 했었던 겁니다. 양쪽이 이제 기관총을 다 장착을 해서 서로 기관총과 철조망 설치해 놓고 서로 대치를 하는 이런 참호 전쟁이 전개가 된 것이죠. 무려 4년여 동안 둘이 팽팽하게 독일군과 연합군이 참호를 파놓고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치열한 전투를 하고도 몇백 미터 진격하고 불과 1km 정도밖에 진격 못하고 이런 식의 전투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이 고착화되는 이러한 현상을 만들게 되죠. 이게 다 참호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참호라는 것이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었는데, 그런데 적의 총알로부터 병사들이 안전하기는 했으나, 그런데 막상 참호 안에서 병사들의 삶이 그렇게 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일단 땅을 파잖아요. 땅을 파면 상당수 많은 곳에서 땅을 파면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물이 와서 땅이 질척질척했어요. 게다가 비가 많이 왔습니다. 당시 1914년 전쟁 초반인 그 1914년 10월 말부터 1915년 3월 초까지요, 비가 안 온 날이 18일 정도밖에 없었대요. 비가 굉장히 자주 많이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호는 땅을 파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수 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그대로 참호에 고이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온 날은 병사들의 가슴팍까지 차기도 하고 또는 키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에 참호에서 익사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그 포 구덩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물 웅덩이가 생기죠. 병사들이 거기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영국군 병사 기록에 보면은요, 비가 계속 끊임없이 오는데
그 비 오는 구덩이를 빠져나오는데 1시간 걸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왔기 때문에 땅이 질척질척 미끄러워요. 기어 올라와야 되는데 자꾸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사 기록에 보면은요. 나오는데 1시간 걸렸는데 함께 나오던 병사들이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고 그 병사들은 사라졌는데 나중에 내 발에 밟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는 병사들까지 생겼던 것이죠.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뭐 키를 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30cm 정도, 그러니까 종아리 정도 물이 찰랑찰랑 차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이 굉장히 더러워요. 고인물이잖아요. 게다가 시체들도 막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호에 죽은 병사들의 시체가 썩은 물이기도 했고, 게다가 이 안에 지금 화장실 파놨었잖아요. 그 화장실이 비에 의해서 물이 고이면서 역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설물까지 떠 있는 그런 물입니다. 거기에 병사들은 계속 발을 담그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발은 항상 축축했고요. 군화는 항상 젖어 있었습니다. 오염된 악취나는 물에 젖은 군화를 계속 신고 그 물 속에 있어야 했었던 병사들의 발은 썩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썩은 이 병사들의 당시 참호 속에 있었던 병사들의 발을 참호족 또는 참호발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트렌치 풋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트렌치가 참호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병사들의 발이 마비가 돼요. 그 다음에 괴사가 진행됩니다. 괴사가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썩어 들어가고요. 결국 이런 병사들의 발은 절단을 해야 했습니다. 잘못하는 경우 목숨을 잃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너무 악취가 많이 나는 거예요. 시체 썩은 물이고 배설물까지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보급품으로 담배를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담배 연기 냄새로 악취를 견뎌보려고 했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상의 군복도 항상 젖기 마련입니다. 젖은 군복 찝찝하죠? 비위생적이죠? 그 다음에 몸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때 병사들에게 또 많이 입혀진 옷이 트렌치 코트가 되겠습니다. 트렌치, 참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호 코트, 트렌치 코트가 만들어졌는데 이 트렌치 코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버버리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렸었습니다. 그 영상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치 코트, 바바리사의 트렌치 코트가 또 유행을 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위생 상태가 정말 안 좋잖아요. 이러다 보니 벼룩, 이런 것들이 병사들의 옷 속에 머릿속에 들끓기 시작합니다. 몹시 가려워요. 그래서 병사들은 삭발을 하기도 했었고요. 너무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병사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병사들을 주기적으로 참호에서 빼서 후방으로 옮겨서 목욕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옷을 세탁해 주기도 했는데 자주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병사들 참호에 있는데 매번 매일 목욕을 자주 시켜줄 수는 없었고 그 다음에 참호에 복귀하면 다시 이가 들끓고 몸은 더러워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 쥐였습니다. 쥐가 그렇게도 많았다고 합니다. 쥐가 들끓어요. 시체가 썩고 있기 때문에 그 시체 파먹으려고 쥐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이 쥐들은요, 그 시체들을 파먹으면서 디륵디륵 살이 쪄갔습니다. 그래서 쥐가 굉장히 커지고 강아지만한 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쥐들이요, 그 물 위를 항상 헤엄치고 다녔다고 해요. 얼마나 징그럽고 지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부상당한 병사들이 뭐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쉬고 있으면 쥐들이 먼저 와서 이 병사들을 파먹었다고 합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으니까 쥐가 이 피 쪽으로 막 파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병사들은 뜬 눈으로 쥐에게 파먹혀가며 또 목숨을 잃어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참호에서 잠을 잘 때요, 이 잠자는 병사들이 시체인 줄 알고 쥐들이 와서 얼굴을 공격해서 물어뜯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잘 때도 쥐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이 쇠사슬 같은 걸로 만들어진 철 마스크를 쓰고 자야 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병사들은 계속 쥐를 죽여요. 쥐를 잡고 총으로 쏘고 이래저래 죽여봐도 계속 쥐는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 비위생적인 환경, 이와 벼룩이 들끓는 환경, 썩은 물에 고여있는 항상 이런 환경 속에서 병사들은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두렵지만 이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져 있었고 신경증으로 좀 쇠약해지는 그러한 병사들도 무수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참호 안에서의 비참한 삶을 말씀드렸어요. 적과의 싸움도 힘들었는데 참호 안에서의 이 비참함도 견뎌야 했었던 1차 세계대전의 양국 군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참호전을 통해서 등장하는 새로운 신무기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기관총은 말씀드렸었고, 참호를 파고 서로 냉랭하게 지금 대치를 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전개가 되잖아요. 그럼 참호 속에 있는 적군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호에서 끄집어내던지 아니면 참호 쪽으로 우리가 가던지 이걸 해야 되는데 참호로 가기는 너무 힘듭니다. 가면 뭐 올라가면 바로 저쪽에서 총을 쏴버리니까. 그래서 참호 안에 있는 병사들을 죽이기 위해서 개발되는 것이 독가스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스가 최루탄이 사용이 됐어요. 이 최루탄은 프랑스가 먼저 사용을 했는데 프랑스는 최루탄을 적국에 떨어뜨려서 그 최루탄 가스 때문에 병사들이 고통스러워하며 밖으로 나오길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 최루탄보다 훨씬 심각한 그야말로 독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염소가스라는 건데요. 독일의 유대인 계열 화학자인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독가스입니다. 이 염소가스는 사람이 흡입하면 폐에 심각한 손상을 주면서 질식사를 시키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가스였습니다. 녹색의 그런 그 연기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독일이 1915년 4월 22일 날 2차 이프루 전투에서 최초로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프루 전투, 이 벨기에 지역이었는데요. 먼저 적의 그 프랑스 참호에다가 포탄을 떨어뜨립니다. 그 참호에는 프랑스 사단하고 그 다음에 알제리 사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포탄을 쏜 다음에 그 다음에 7km에 달하는 그 전선에다가 6,000개의 실린더를 설치하고 168톤의 염소가스를 쏴버립니다. 쭉 방사를 한 거예요. 당시 바람의 방향까지도 계산을 했습니다. 바람이 프랑스 참호 쪽으로 불 때 실린더에서 염소가스를 발사를 했고요. 이 염소가스로 프랑스 그 참호 쪽에 그 녹색 연기가 쫙 깔리게 됩니다. 이 녹색 안개 속에서 프랑스 병사들은 원인도 모른 채 질식사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분 만에 그 지역에 프랑스 참호에 있었던 2개 연대 세력들을 무력화시켰어요. 10분 만에 5,000명을 죽였고요. 15,000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러한 크나큰 손실을 적에게 입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 군인들이 도망쳐 나가요. 그 프랑스 군대가 나간 그 지역으로 독일 군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염소가스가 빠져나가기를 한 5분 정도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독일군이 들어가는데 독일군도 염소가스가 두렵잖아요. 그래서 염소가스 중화제를 묻힌 수건을 얼굴에 쓰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4월 24일에 캐나다 군대를 상대로 염소가스를 한 번 더 사용을 해요. 그런데 캐나다 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염소가스, 녹색 연기가 들어오게 되자 캐나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캐나다 군대도 마스크를 쓰는데 당시 캐나다 군대는 이 소변이 염소가스를 좀 중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소변을 묻혀가지고 그것을 얼굴에 수건으로 쓰고 소변 마스크를 쓰고 대응을 했는데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염소가스를 시작으로 해서 서로 연합군과 독일군은 좀 더 독한 가스들을 막 개발해내기 시작해요. 영국군은 포스겐 가스,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겨자가스 이런 것들을 개발해내는데요. 이 독일의 겨자가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했어요. 뭐 폐를 녹여버리고 피부에 닿기만 해도 피부가 짓무르고 고름이 나오고 썩고 눈을 실명시키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독가스였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당한 군인들이 눈에 그 붕대 같은 걸 하고 줄지어서 그 병원으로 가는 그 치료를 받기 위해 가는 그러한 모습도 당시에 아주 종종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독가스가 만들어지니 독가스를 막기 위한 것도 만들어지겠죠. 그것이 바로 방독면이었습니다. 방독면은 처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1917년에 가서는 이 중화 필터가 달린 방독면이 개발이 되면서 방독면도 한층 또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독가스와 방독면 이야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적의 참호를 공격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신무기가 등장했으니 그것이 바로 탱크입니다.
참호 밖으로 나와서 적 참호로 돌진하기만 하면 저쪽에서 총을 쏘니까 그 적군의 총알, 기관 총알을 막기 위한 뭔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탱크예요. 이 탱크는 영국의 종군 기자 어니스트 스윈튼이라는 사람이 처음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양반이 농기구, 트랙터에 달린 무한궤도 체인 바퀴를 보고 착안을 한 겁니다. 저 바퀴를 이용해서 철통에 달아서 딸딸딸딸 굴려가지고 참호를 공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좋은 아이디어예요. 철통에 병사들이 들어가서 공격을 한다면 적군의 총알로부터 안전할 터이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이 탱크 개발을 하게 됩니다. 철통을 크게 만들고 거기에 무한궤도 바퀴를 달고 그 안에 병사들이 8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탱크에는 버스 엔진을 장착을 했고요. 기관총도 장착을 해서 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탱크라는 이름이 생긴 것은요, 이 철통 모양새가 정화조 탱크와 같이 생겼다 그래서 당시 이 신무기 개발 암호가 탱크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무기를 개발하니까 암호를 사용해서 이름을 붙여서 개발을 한 건데 그 암호명이 정화조 탱크를 얘기하는 그 탱크였던 건데 이후 이것이 무기 이름, 탱크의 이름이 돼버린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는 버스 엔진을 장착해서 8명이 들어가서 총을 장착하고 이제 전투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단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초창기 무기이다 보니까요. 이 안에 실내에서 소음이 몹시 심했고 그 안에 또 이 연기도 심해서 냄새도 좀 심했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한 8km, 시속 8km 정도였대요. 그래서 그렇게 또 빠르지도 않고 굉장히 느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썸무 전투에서 처음 영국군이 탱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탱크가 처음 딸딸딸딸 굴러올 때 독일군은 몹시 겁을 먹었다고 해요. 기관총으로 쏴도 끄떡이 없으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독일군이 후퇴를 했는데, 그런데 결국 영국군의 이 탱크는 큰 효과를 보이지는 못했어요. 물론 몇백 미터 진격하는 수준이기는 했는데 몇백 미터 진격으로 끝나버린 것이죠. 일단 독일군이 대놓고 포를 쐈는데 그 포에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 탱크 스스로가 뭐 포 구덩이나 뭐 웅덩이 같은 것에 빠지면은 잘 못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독일군이 포로 공격하는 것이 용이한 또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아무튼 탱크의 등장이었고요. 이건 그냥 물탱크 모양 같은 그러한 덩어리, 쇳 덩어리 같은 그런 모양이었는데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포신이 막 돌아가고 모양새가 잘 갖춰진 그런 탱크는 프랑스에서 나오게 됩니다. 프랑스 르노사에서 FD17이라는 그 모형을 탱크를 만들면서 탱크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좀 진전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탱크 이야기 말씀드렸고 1차 세계대전 때 또 하나의 등장하는 신무기 바로 전투기입니다. 전투기, 비행기가요, 사실 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부터 전투기로 활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찰기로 처음에는 활용이 됐어요. 비행기를 띄워서 적진의 참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정찰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띄워서 병사들이 눈으로 보고 또는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를 하는 그러한 용도로 비행기가 활용이 됐는데, 그런데 이 참호 속에 있는 병사들 입장에서 위에 비행기 떠다니면 불안하잖아요. 자기들 다 보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 비행기를 격추시켜 떨어뜨리기 위해 자신들도 비행기를 띄우는 겁니다. 이때 띄워 올라간 비행기에는 기관총이 달려 있었던 것이죠. 이게 전투기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은요, 영국이 했어요. 독일 정찰 비행기가 떠서 오니까 영국에서 자기들 비행기에 기관총 들고 탄 거예요. 타서 올라가서 그 기관총으로 정찰기를 쏴서 격추시켜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전투기의 등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전투기를 활용해서 포격도 했습니다. 포를 들고 타요, 비행기. 그리고 비행기를 띄워서 쭉 올라가면서 이 포를 들고 적 참호에다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전투지만 당시로선 굉장히 획기적인 무시무시한 그런 공격 방법이었었던 것입니다. 또 1차 세계대전에 등장하는 신무기, 바로 잠수함입니다. 영국이 해상 봉쇄를 해요. 이 독일의 보급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영국은 해군력이 강했기 때문에 배들을 띄우고 독일을 봉쇄했는데, 이런 그 영국의 해군을
바다 속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영국이 개발한 것이 U-보트라는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에 어뢰를 장착해서 어뢰로 영국 해군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잠수함의 등장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 제가 이제 앞으로 쭉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독일의 잠수함에 의해서 전쟁이 다른 양상으로 가게 돼요. 잠깐 말씀드리면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것을 하면서 위에 있는 배들을 막 격추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마냥 이건 긍정적인 일들이 아니에요. 무기들이 이렇게 막 개발되고 있는 게 절대 좋은 일은 아닌데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의 양상이 역사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전투 형태가 20세기 이후 현대전의 양상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모습이 1차 세계대전이었던 겁니다. 19세기에는 병사들이 쭉 줄지어서 서서 총을 쏘는 그런 형태였다면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좀 더 잔혹해지고 좀 더 살상을 과감하게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 형태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독가스로 죽은 사람만 10만 명이었습니다. 독가스에 의해 부상당한 사람들이 130만이었습니다. 이 독가스는 그래서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1925년에 국제회의가 열려요.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이 협의에서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 제네바 협약은 1928년에 발효가 돼서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하게 됩니다. 아무튼 전쟁의 양상을 크게 바꿨던 1차 세계대전 참호전의 이야기, 참호 속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그 참호전을 통한 신무기들의 등장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간략히 말씀드려 봤습니다.